오늘은 중국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의 황태후이며 최초의 태왕태후였던 한나라의 여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서태후 가남풍 아니면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아치 건달이던 남편을 황제로 만들고 남편이 죽은 후엔 나라도 잘 통치해 나갔다는 평이 많지만 어쩌다가 중국 3대 악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본명은 여치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반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그녀의 남편이 되는 남자는 바로 폐허에서 알아주는 백수건달 유방이었죠. 아버지 여공이 동네 양아치인 유방을 본 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간파하고 유방에게 조르고 졸라 억지로 여치를 그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유방이 양아치 건달이다 보니 동네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자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유방이 병사를 일으켜 항우와 전투를 치를 때에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내조의 여왕이었죠. 또한 그녀는 굉장히 담대한 기백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 또한 아주 거대한 여인이었는데요. 여치는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 라며 오히려 항우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실연의 시간이 지나고 유방은 결국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한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방은 황제가, 여치는 황후가 되었죠. 유방이 한나라의 황제가 된 후 한신, 팽월, 경포 등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고 온 조정을 일시 황족들로 물갈이를 싹 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았죠. 그러자 여태후는 우물쭈물하던 유방을 대신해 스스로 나서서 모두를 숙청해버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여태후는 여씨 일족을 조정 대신으로 등용하려고 하고 정치에도 개입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자 여태후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방은 뜬금없이 태자인 유영을 유약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자신이 총애하던 후 첩부인의 소생인 유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자 이게 기회라 여겼던 첩부인도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으며 여태후에게 대들며 서로 맞붙게 되었는데요. 모든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유방은 결국 유여의를 태자로 삼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첩부인의 아들이 태자가 되었다면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후와 아들 유영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여태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첩부인에게 엄청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자신이 죽고 나면 총애에 맞이 않던 첩부인과 아들 유여의가 여태후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했기에 유여의를 조항으로 삼아 다른 지방에 피해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인 해제가 즉위하자 여태후는 한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강한 권력의 칼끝은 유방의 첩들과 자식들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서슬퍼런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과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첩부인을 불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서 본영을 가한 뒤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 궁녀를 가두었던 감옥에 감금을 하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태후는 첩부인의 아들인 유여의도 장안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런 계획을 눈치챈 해제는 여태후의 부름을 받고 장안으로 오던 이복동생 유여의를 데려와 보호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해제가 아침에 활쏘기를 하러 나간 사이에 유여의는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첩부인은 여태후에 대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는데 그 말이 결국 여태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이에 개빡친 여태후는 첩부인을 산채로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고 눈을 뽑아버렸으며 음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 다음 귀에 유황을 부어 귀까지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간 돼지로 만든 첩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져 넣어 그곳에서 살게 했죠. 또한 첩부인이 눈이 멀기 전에 유여의의 시신을 가져와 첩부인에게 보여주며 농락했다고도 하죠. 여태후는 유방의 다른 첩들도 굉장히 싫어했지만 동네의 구석진 곳에 유폐시키는 정도만 했을 뿐 첩부인에게 한 것만큼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첩부인에게 화가 났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여태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생양아치 시절부터 대신 감옥도 가고 가족들 부양하는 것도 여태후가 다 했으며 항우에게 포로도 되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남편이 황제가 되고 나서 여태후가 겪은 고초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자에 미쳐가지고 공부인인 자신과 아들까지 쫓아내려 했으니 열받을 만하긴 했죠.
아무튼 여태우는 척부인을 인간돼지로 만들어 던져놓은 돼지우리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해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곤 해제에게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했는데 심하게 충격을 받은 해제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해제는 여태우에게 사람이 되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정체는 손을 떼버렸고 그 뒤로 술독에 빠져 마치 폐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해제가 충격받아 기절할 만큼 처참했던 척부인은 인간돼지가 되어 돼지우리에 내던져진 이후로 기록은 없지만 이미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아마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해제가 죽은 후에 소제 유공이 황제로 즉위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여태우의 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씨들을 등용했고 그러던 중 소제 유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여태우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태우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는데 그 사실마저 여태우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유공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구실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유공을 즉위시켰죠. 그렇게 황제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울 만큼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여태우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푸른 개처럼 생긴 괴물이 그녀의 겨드랑이를 툭 치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괴물을 보지 못했고 오직 여태우만 봤던 것이죠. 그 이후 그녀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여씨 일족들은 대신들에 의해 모두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한나라에서의 여씨천하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 사마천은 여태우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가 평안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권력층이나 조정, 황실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임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날이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는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벌이 너무나도 잔인했고 보복 정치를 일삼았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올렸다 내렸다 한 것과 종친인 여씨만 등용한 점을 보면 그녀가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중국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행보와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여태우는 중국 최악의 3대 악녀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백수건단의 아내로 살다가 한나라 최고의 권력가의 삶을 살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 여태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또는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뽑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한고조 유방의 항우를 쓰러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 중의 하나로 최고의 지휘관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불세출의 명장이죠. 한신은 동해군 회의면에서 가난한 평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데다 품행이 좋지 못한 탓에 관리로 천거되지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 때문에 항상 남에게 빌붙는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건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형편이면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의 앞을 가로막고선 너는 체격도 좋은데다가 항상 칼을 차고 다니지만 그 속은 겁쟁이가 아니냐? 네가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지나가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 라며 그를 비웃었죠. 그런데 한신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 지나갔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한신은 소문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훗날에도 두고두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던 중 진나라의 폭정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 또한 그 반란군 중의 하나인 초나라 항량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신이 가진 명성이라고는 남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량이 죽은 후 그의 조카인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별다른 공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게 되죠. 그는 몇 번이나 항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기도 했지만 한신이 무슨 제안을 올릴 때마다 항우는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의 어떤 계책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마음이 상한 한신은 항우를 떠나 화촉 지방의 왕으로 임명된 한왕 유방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신은 그곳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연호라는 낮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나라의 명재상으로 유명해지는 서화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며 유방에게 한신이 국사무상의 인재라 추천했고 유방은 자신의 밑에 들어온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한신을 과감히 대장군이라는 최고직위에 임명했죠. 처음 유방이 항우에 의해 파촉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항우는 유방이 다시 중원으로 진출해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 진나라 장수인 장안과 사마은 동해를 각각 왕으로 삼고 유방이 관중으로 오는 길목을 수비하게 했는데요.
때문에 유방은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화촉과 중원을 연결하는 잔도를 불태우면서 자신이 중원에 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장군으로 오른 한신이 기가 막힌 계책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불타버린 잔도를 복구하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나가서 관중 지역으로 침공을 하자는 것이었죠. 불타버린 잔도를 다시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던 삼진의 왕들은 갑자기 나타난 한나라군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한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중 사마은과 동해는 유방에게 항복했고 장하는 성에 들어가 끝까지 버티었지만 한신은 수공을 써서 아예 성을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렸고 패배를 직감한 장하는 자결하게 되죠. 그렇게 한나라의 앞을 가로막던 삼진의 왕들이 사라지자 관중 지역이 또다시 유방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은 위왕표와 은왕, 사마왕, 하나망, 신양 등의 항복을 받아냈고 어느새 56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군이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죠.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넘쳤던 것인지 이후 유방은 한신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이끄는 연합군은 항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한 후 뒤늦게 팽성을 되찾으러 온 항우의 3만 병력과 자신있게 맞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한나라 연합군은 항우와 3만 초나라군에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다른 지휘권이 없던 한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전투에서 패배의 사방으로 달아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하는 일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대장군의 직책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팽성에서 한나라군이 항우에게 처참하게 박살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유방에게 붙어있던 제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항우의 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방은 먼저 위나라의 왕인 위표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내 설득을 해봤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에는 한신에게 무력으로 위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한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는 한신이 오는 길목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가지고 있던 배를 모두 띄워 강 건너 위표의 본진에 있던 병력들의 시선을 잡아둔 후 주변의 민가에서 징발한 항아리를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 별동대에게 몰래 강을 건너게 한 후 위나라의 수도를 공격해버렸죠.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의 본진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탄 한신이 총공격을 하면서 위나라군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왕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이후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서게 되죠. 8월에 위나라를 격파하고 9월에 대나라마저 평정한 그는 얼마 후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발한 전략을 세워 자신들의 몇 배나 되는 병력을 가진 조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나라군의 진지 앞에는 몇만수라 불리는 강이 있었는데 한신은 1만의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넌 뒤 강을 뒤에 두고 진영을 설치하는 이른바 배수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강을 두면서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린 배수진을 친 한나라를 보며 조나라군의 대장 진현은 한신을 병법도 모르는 놈이라 비웃었고 기세가 오른 조나라군은 진영마저 비워둔 채 한나라군의 총공격을 퍼부었죠. 양쪽 병력의 차이는 극심했지만 어차피 뒤가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한나라 병사들은 한신의 의도대로 죽으림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신의 본진이 기적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있는 사이 한신이 은밀히 빼돌려둔 별동대가 텅 비어있던 적의 본진을 점령한 후 조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진지가 털린 데다가 뒤통수까지 맞게 된 조나라군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전투는 한나라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또다시 한신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또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전투가 끝난 후 펼쳐진 잔치에서 한신의 부하들이 어째서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치는 무리수를 뒀냐는 질문을 하자 한신은 절대적인 병력 차이 속에서 적들을 막아내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죽을 각오로 싸우게 만들어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이 배수진을 친 이유라고 대답하며 모든 장수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초나라의 용장 용저마저 격파한 한신은 이후 제나라까지 점령해버리며 북방지역의 5개국을 모조리 평정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사자를 보내 혼란한 제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임시로 제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방은 항우에게 포위당해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군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왕이 될 욕심이나 보이는 한신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그의 책사인 장량이 한신 없이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며 그를 설득한 끝에 한신을 제나라의 임시왕이 아닌 진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빌어먹던 회면의 백수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군사를 이끌고 유방에게 합류한 한신은 해아라는 곳에서 초나라군을 박살내고 항우를 자결하게 만들면서 주군인 유방에게 마침내 천하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강대한 적인 항우가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유방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천하가 평정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죠. 게다가 한신 또한 그 이전부터 유방의 심기를 몇 번이나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등의 업보를 쌓으면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전에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의 유인책에 넘어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천하를 주름잡던 희대의 괴물 항우를 잡아낸 명장 한신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망한 최후였죠. 지금까지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초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장량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고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장량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심지어 그는 적군을 상대로 기발한 계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방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상담해주는 등 유방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해 대장군 한신, 명제상 소아와 함께 건한삼걸로 이름 높았던 장량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소개드렸던 유방이나 한신 등이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서 장량은 한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 한나라 최고의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량의 조국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젊은 시절의 장량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진나라의 지도자인 진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침 자신과 뜻이 같은 창해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장량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위해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지금의 하남성 동남쪽에 있는 방랑사에서 진시황이 순찰 나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그를 저격했죠. 창해군이 120근의 철퇴를 날려 진시황이 탄 것으로 짐작되는 마차를 박살낸 것인데요. 하지만 진작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왔던 진시황은 항상 외출할 때 가짜 수레를 앞뒤로 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대의 대통령들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차량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창해군이 날린 철퇴가 가짜 수레로 날아가면서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실패한 장량은 분노한 진시황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의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장량이 물가에 있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장량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장량에게 그 신발을 주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장량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의 부탁이니 노인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그 신발을 주워서 갖다 줬죠. 그런데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신발을 주워왔으면 당연히 신겨주는 것도 해야 한다며 뻔뻔하게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그렇게 장량은 노인의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노인이 크게 웃고는 장량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며 5일 후 아침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장량은 닷새 후 아침 다시 그 다리로 나갔는데 이미 노인이 그곳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량에게 늙은이를 기다리게 만드는 버릇없는 놈이라며 소리친 후 닷새 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5일 후 장량은 아예 이른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번에도 먼저 와있던 노인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닷새 후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는데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자 오기가 생긴 장량은 아예 닷새 후가 아닌 나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 다리로 가서 밤을 새며 노인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아직 해가 뜨기 도전인 이른 시간에 장량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노인은 장량을 크게 칭찬하며 태공병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익힌다면 10년 후에는 제왕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면 13년 후 제북의 곡성산 밑에 노란 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돌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마치 산신령처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엄연히 정사인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기록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장량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부러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합의에 있던 시절 장량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과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항백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량이 그를 몰래 숨겨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결과 둘 사이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이때의 친분 덕분에 훗날 장량이 모시던 유방 또한 항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폭정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진승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후 장량은 유방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출신 가문도 살아온 방식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화가 무척 잘 통했다고 하죠. 장량은 그때까지 병법이라고는 일도 모르던 무식한 유방에게 태공 병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르쳤고 유방 또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훗날 실전에서 써먹었다고 합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부하들 또한 병법이라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병법에 통달한 장량을 보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에게 배운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자 그때부터 점점 더 장량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유방은 초나라 회왕의 명을 받아 군사들을 이끌고 관중 지역을 향해 나아가던 중 요관이라는 관문이 앞을 가로막자 즉시 이만의 군사들을 동원해 정면으로 공격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장량이 유방을 말리며 정면으로 싸우면 아군도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 먼저 금운 보화를 보내서 상대편 장수들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장수를 잃은 병사들은 섬멸시켜버리자는 계책을 냈고 장량의 계책을 따른 유방은 손쉽게 요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했고 얼마 후 진나라 왕인 자영의 항복까지 받아내죠.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진나라 제국 수도 함양의 화려함에 흠뻑 빠져서 그곳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망나니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량이 주공께서는 천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면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그를 말렸고 유방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순순히 보물과 미녀들을 포기하고 아예 궁궐 밖으로 나와 진지를 차리게 되죠. 장량의 이 조언이 아니었다면 유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었던 진나라의 모든 것을 유방이 먼저 차지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군사들을 동원해 유방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막강한 항우군과 붙게 되면 자신들이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량은 합의해서 친분을 쌓았던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유방이 항우에게 대항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항백이 항우에게 돌아와 유방은 항우에게 맞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설득한 끝에 항우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항우는 유방을 당시 오지였던 파촉의 왕으로 임명했고 장량은 파촉으로 떠나는 유방에게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 지방에서 관중으로 연결된 길인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후 항우를 찾아가 유방이 잔도를 불태운 것은 두 번 다시 관중으로 진출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우가 유방을 경계하는 마음을 없애려 노력했죠. 이후 장량은 항우군에 소속돼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한신을 설득해 유방의 부하가 되도록 만들었고 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편지를 항우에게 보내며 그가 더 이상 유방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항우가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후 파촉 지방을 나와 관중을 점령하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후 팽성을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크게 분노하며 3만 병력을 이끌고 팽성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56만의 병사를 거느린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항우와 3만 초나라 정예병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렇게 항우에게 대패한 후 절망하고 있던 유방에게 장량이 다가와 지금 항우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팽월이라는 장수와 항우의 부하였던 영포를 유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장군 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 결국에는 항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장량의 말대로 영포와 팽월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한신에게 일부 병력을 줘서 북방 지역을 평정하도록 시켰고 자신은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항우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이후 팽월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계속해서 항우군의 보급을 끊었고 영포와 한신도 맹활약을 한 끝에 해아라는 곳에서 항우의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이 한나라의 초대 왕제가 된 후 장량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떠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량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덕분에 훗날 유방이 공신들을 숙청할 때 장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유방은 장량을 숙청할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도 않았고 장량 또한 속세를 떠나기는커녕 계속 장안에 남아서 이후로도 유방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몇몇 사람들은 건한삼거린 소와 한신 장량 중에 한신은 신들린 듯한 용병술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소와는 후방에서 뛰어난 보급 능력과 행정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장량은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량은 유방을 처음 만난 후 천하를 통일한 시점까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며 유방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유방이 내리는 결정에 관여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죠.
때문에 장량에 대한 유방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유방이 서아를 포함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한 번쯤은 의심했던 데 반해서 장량에게만큼은 항상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방이 장량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장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대해 쓴 소설 중 우리나라에서 삼국지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아마도 초안지일 텐데요. 초안지는 기원전 206년 진시황제가 죽은 후 혼란해진 천하를 두고 서초패왕 항우와 4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한 유방이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오른 유방은 중국 전 지역을 자신의 발 아래 두며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어 보였지만 불과 2년 뒤 생각지도 못한 적들에게 패하며 큰 굴욕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이 이민족의 족장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크나큰 흑역사를 남기게 된 백등산 포위전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경쟁자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한나라를 건국할 당시 중국 대륙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죠. 진나라 말기부터 시황제가 만리장성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한 탓에 백성들이 지쳐 있었는데 이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우와 다툼을 벌이던 초안쟁패까지 이어지며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방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난민들이 널려 있었고 많은 식량과 철제 무기가 전쟁 물자로 쓰인 탓에 백성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하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 시대의 막강한 국력이 불과 몇 년 만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의 북쪽에 있던 흉노족은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했죠. 당시 흉노는 두만이라는 인물이 지도자인 선우에 오르면서 세력이 급격히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묵돌이 두만을 죽이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아래 흉노 세력은 두만 시절 이상으로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결국 주변의 이민족들을 모두 흡수해서 북방에 지존이 되었고 다음으로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드넓은 중원 땅이었죠. 묵돌은 연나라를 비롯한 한해 북방 지역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병력만 30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이었다고 합니다. 흉노의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도 흉노의 침입을 대비하기 시작했죠. 초안대전 내내 자신을 보필했던 한항신을 흉노와 맞닿은 마읍의 제후로 삼고 그곳을 지키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항신이 제후로 부임해온 그의 가을에 묵돌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그곳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흉노족의 지도자가 직접 온 것인 만큼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는 흉노군을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후왕 하나가 막아내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한항신은 자신의 목숨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흉노족과의 협상을 위한 사신을 자주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유방 또한 묵돌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한항신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려 했지만 한항신이 묵돌에게 사신을 자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협상이 아닌 항복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에 유방은 사람을 보내 한항신을 문책하게 되는데요.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방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 노력했는데 정작 자신이 듣게 된 것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배신자 취급이었죠. 유방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낀 한항신은 이번에는 흉노에 정말로 항복을 해버렸고 여태까지 한나라를 지켜주던 방어기지 역할을 하던 마읍 지역은 그렇게 한순간에 흉노의 전진기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항신은 한나라 건국 이후 단 7명만이 봉해진 이성왕 중 한 명으로 유방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었고 흉노에 대한 전담 수비를 믿고 맡길 만큼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었는데 유방의 고질적인 의심병 때문에 이런 유능한 인물을 적으로 돌리게 된 것인데요. 한항신의 변절을 들은 유방은 자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생각은 못한 채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고 하죠. 유방은 곧이어 만난 한항신의 군대를 그대로 박살내버리고 그의 측근 중 하나인 왕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항신은 유방의 분노를 피해 흉노로 도망쳤고 대장을 잃은 한항신의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후 그 병사들은 만구신과 왕왕이라는 장수들의 밑에 들어가 흉노와 손잡고 한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한항신의 군대를 무찌른 유방은 드디어 흉노군의 선봉부대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전투에서 2만 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선봉부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흉노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며 이어진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는 등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기세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나라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묵돌의 유인책이었는데요. 마침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 겪어보는 북쪽 지방의 추위에 노출된 한나라 병사들은
많은 수가 동상에 걸리며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묵돌의 유인책에 걸려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기는 했지만 유방에게도 오랜 전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묵돌이 자신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고민 끝에 그는 10명의 사자를 보내 흉노의 의중을 떠보는 척하면서 흉노군 진영을 염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묵돌은 유방의 이런 의도를 알아채고 정예 병사들과 상태가 좋은 말들은 한쪽에 숨겨둔 채 비쩍 마른 말과 늙은 병사들만 있는 것처럼 꾸몄죠. 이를 본 사신들은 유방에게 흉노군의 상태가 개판이니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10명의 사신들이 모두 같은 보고를 올리자 유방은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출진하게 되죠. 오직 유경이라는 신하만이 유일하게 너무 대놓고 상태가 안 좋은 병사들만 보여준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유방은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면서 요망한 입으로 군의 사기만 떨어뜨리는구나라며 그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동상 환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방은 전군을 이끌고 묵돌이 있는 곳으로 진군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묵돌은 유방이 직접 이끄는 선발대가 평성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그들의 뒤를 둘러싸며 유방의 부대를 본대로부터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유방은 7일 동안 어떻게든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작정하고 포위만 하는 흉노기병을 뚫을 수는 없었죠. 결국 유방은 성 안에 갇힌 채 오늘내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유방의 책사 진평이 묵돌은 자기 아내인 연지에게 약하다고 하니 연지에게 많은 선물을 뇌물로 주고 묵돌을 설득시키자는 계책을 냈죠. 얼마 후 한나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연지는 묵돌을 설득했고 안 그래도 한나라 출신인 한왕신이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묵돌도 그 말에 동의하며 포위망의 빈틈을 만들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포위망을 탈출하게 된 유방은 뒤도 보지 않고 빠르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부하인 하후영이 그런 유방을 말리며 너무 급하게 도망가면 추격당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끝까지 적을 견제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그를 설득하죠. 그렇게 유방이 겨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의 참패였습니다. 막강했던 항우의 초나라를 꺾고 기세등등하게 통일제국을 건설했던 한나라가 같은 중국의 나라도 아닌 그들이 무시하던 이민족들에게 탈탈 털려버린 것인데요. 그 후 유방은 사신을 보내 흉노와 화친을 맺게 되었는데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왕에게 시집보내고 매년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는 등 이름만 화친일 뿐 흉노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흉노는 여러 차례 군사를 보내 한나라의 변경 지역을 침략했고 세월이 흘러 한무제 시절 명장 곽거병이 흉노의 복수에 성공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그들에게 시달리게 되죠. 지금까지 한나라의 황제가 이민족에게 박살나며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백등산 포위전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